내 이름은 최지영. 올해 70이다. 평생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다. 퇴임하기 전까지 학생들은 나를 두고 마지막 남은 꼰대 교수님이라며 농담을 하곤 했다. 꼰대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나는 오래된 것들을 좋아한다. 이를테면 40년 동안 살아온 이 성북동 단독주택처럼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까지 남편과 내가 직접 설계한 집이다. 또 이를테면 내 아들 박민준에 대한 나의 그 낡고 아낌없는 사랑 같은 것들 말이다. 과묵한 물리학자였던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이 넓은 집에는 나와 추억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민준이는 내 유일한 아들이자 평생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서울대학교 병원 최연소 외과 과장의 며느리인 김서연은 서울중앙지검의 스타 검사다. 남들이 보기엔 더없이 번듯하고 완벽한 엘리트 부부였다. 남편이 떠난 후 아들 내외는 부쩍 자주 찾아왔다. 매주 내가 좋아하는 떡과 과일을 사들고 와서 함께 저녁을 먹어주었다. 밥상에서 서연이는 늘 내 팔짱을 끼며 살가우면서도 깍듯한 말투로 말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저희는 영 마음이 안 놓여요. 민준 씨가 입버릇처럼 말해요. 밤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거나 열이라도 나면 곁에 아무도 없지 않냐고요. 그러면 민준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받았다. 맞아요, 엄마. 지난주에도 병원에 독거노인 한 분이 실려오셨는데 밤중에 넘어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야 발견됐대요. 하마터면 다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걱정은 묵직하게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인 건 안다. 이 나이가 되니 확실히 점점 힘에 부쳤다. 마당의 화초는 관리가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밥 한 끼 차리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껴졌다. 아들 내외가 그 제안을 했을 때 나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경기도에 새로 생긴 최고급 요양원, 고요의 집이라는 곳을 알아봤다고 했다. 경치도 좋고 시설도 완벽하며 24시간 전문 요양보호사가 상주하고 나처럼 괜찮은 자리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많아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바둑도 둘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그냥 휴가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성북동 집은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을게요. 언제든 며칠 돌아와 계시고 싶으시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서연이는 눈을 초승달처럼 휘며 웃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듯 말했다. 저랑 서연이가 둘 다 너무 바빠서 항상 곁에 있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를 가장 안전한 곳에 모시는 게 저희 자식된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너무나 간절하고 빈틈없이 말해서 망설이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 지경이었다. 평생 남을 가르치기만 했지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담담하게 늙어갈지 어떻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지를 가르치는 것을 잊고 살았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하는 날은 햇살이 좋았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지만 갈아입을 옷 몇 벌과 가장 아끼는 책 몇 권만 챙기는 것을 허락했다. 요양원에 모든 게 다 있고 전부 새 건이라 집보다 더 좋을 거라고 했다. 두 사람은 다정한 날개처럼 나를 가운데에 두고 부축하며 40년을 산 이 집 밖으로 이끌었다.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거실을 돌아보았다. 벽에는 여전히 남편과 나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우리는 참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큰함이 밀려왔다. 차가 고요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곳 환경이 정말 괜찮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담한 단독 건물의 깨끗한 정원, 공기마저 교회의 상쾌함을 머금고 있었다. 요양원의 책임자인 이시성을 가진 중년 남자가 가식적인 웃음을 가득 머금고 우리를 맞았다. 그는 민준이와 서연이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박 의사 선생님, 김 검사님, 두 분께서는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어머님을 가족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민준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펜을 꺼내 내게 건넸다. 엄마, 이게 입소 계약서인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기 모든 비용이랑 일상 경비는 전부 엄마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관리가 편하도록 신분증, 은행카드,
통장 같은 건 제가 대신 보관할게요. 엄마는 여기서 편안하게 복만 누리시면 돼요. 아무것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아들이 내민 펜을 보는데 아까의 그 시큰함이 다시 울컥 솟아올랐다. 평생 내 삶을 빈틈없이 꾸려왔는데 이제 나는 누군가 내 모든 것을 대신 보관해줘야 하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것만 같았다. 하지만 민준이와 서연이의 얼굴에 떠오른 큰 짐을 던 듯한 그 효성스러운 이 미소를 보고는 결국 펜을 받아들었다. 계약서에 내 이름을 썼다. 최지영. 평생 써온 내 이름 석자가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내 짐을 방 안으로 옮겨주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이 있었다. 서연이는 침대를 정리해 주었고 민준이는 내 책들을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놓아주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흠잡을 데 없어 보였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병원에 급한 수술이 있어서요. 민준이가 시계를 쳐다보며 말했다. 네, 어머니. 저도 오후에 재판이 있어서요. 시간 날 때마다 바로바로 찾아뵐게요. 서연이가 다가와 나를 한번 안아주었다. 그녀의 향수는 고급스러웠지만 그만큼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 앞까지 그들을 배웅했다. 검은색 제네시스에 올라타 먼지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저 차가 싣고 떠나는 것은 내 아들과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지난 70년간 내가 익숙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문을 닫자 방 안에는 소독약 냄새만이 남았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온몸이 으슬으슬 추워왔다. 나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이는 체면을 살린 이별의 시작이었다. 그들이 말하던 최고급 생활은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첫 저녁 식사로 나온 것은 끈적한 죽 한 그릇과 누렇게 시든 단무지 몇 조각, 그리고 차갑게 식은 두부 한 모였다. 한 숟갈 떠먹어보니 죽은 맹물 같았고 단무지는 짜디 짰다. 음식을 가져온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눈꺼풀 하나 까딱 않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다들 이거 드시는데 할머니만 유별나시네. 그제야 나는 이곳 요양보호사들이 입구에서 봤던 이 부장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노인들을 귀찮은 짐짝처럼 대했다. 호출벨을 누르면 한참이나 오지 않았고 무언가 물어보면 대꾸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다른 노인들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대부분은 눈에 초점이 없거나 휠체어에 앉아 무언가 중얼거릴 뿐이었다. 간혹 정신이 멀쩡한 분들도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금세 눈물을 쏟아냈다. 자식들이 몇 달에 한 번, 그것도 숙제하러 오듯 찾아온다고 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수술 중이라며 황급히 끊겼다. 두 번째는 서연이가 받았다. 민준이는 회의 중이고 자기도 큰 사건 때문에 바쁘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이곳 음식과 요양보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서연이는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막 하셔서 아직 적응이 안 되시나 봐요. 거기 식사는 영양사들이 다 맞춰서 짜는 거라 싱겁게 드시는 게 몸에 좋으세요. 요양보호사분들도 여러 어르신 돌보느라 힘드실 테니 가끔 기분 안 좋아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야죠. 단체 생활에 좀 익숙해지셔야 해요. 단체 생활. 평생을 대학에서 지식과 사상을 논하며 살아온 내가 버려진 채 영혼마저 잃어버린 노인들과 단체 생활을 하라고? 저 무례하고 막되먹은 요양보호사들과 단체 생활을? 그 후로 내가 거는 전화는 잘 받지도 않았다. 어쩌다 연결이 돼도 바빠요. 다음에 통화해요. 몇 마디만 툭 던지고 끊어버리기 일쑤였다.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뵙겠다던 약속은 빈말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나는 아들 내외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저는 같았어요. 이 예쁜 건물은 금박을 입힌 새장에 불과했다. 신분증도 돈도 없었고 심지어 산책을 나갈 때조차 요양보호사가 따라붙었으며 요양원 정문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이 부장에게 항의했지만 그는 언제나 그 실실 웃는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전부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입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나는 매일 창가에 앉아 마당의 늙은 은행나무 잎이 초록빛에서 황금빛으로 물들고 이내 하나둘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 생명도 저 나뭇잎처럼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내 자랑이었던 아들,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대체 왜 나에게 이러는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늙어서 짐이 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남편이 죽은 후 이 집이 그들에게는 그저 탐내던 부동산으로만 남게 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방의 난방이 고장 났다. 서울의 겨울은 일찍 찾아왔고 난방이 안 되는 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덜덜 떨었다. 요양보호사는 한 번 쓱 쳐다보더니 기다리세요 한마디를 짜증스럽게 던지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기다린 다음 날 오후에야 수리기사 한 명이 찾아왔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공구 가방을 메고 있었다. 손은 거칠었지만 동작은 재빨랐다.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내게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곳에 온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는 난방기 옆에 쪼그려 앉아 뚝딱거리며 수리를 시작했다. 나는 곁에 앉아 그의 분주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오직 공구가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다. 그는 간혹 고개를 들어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내 안색이 너무 안 좋았거나 내게서 풍기는 지워지지 않는 학자의 분위기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대학에서 글 가르쳤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교수님이셨구나. 그의 눈에 존경의 빛이 스쳤다. 어쩐지 여기 계신 다른 분들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시다 했어요. 우리는 간단히 몇 마디를 나누었다. 그의 성이 강씨이며 집에도 연로한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절대로 어머니를 이런 곳에 보내지 않을 거라고 했다. 말하는 동안에도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난방은 금방 수리되었고 방 안에는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공구를 챙겨 일어서며 떠날 채비를 했다. 고맙습니다. 강 기사님,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손을 저으며 서글서글하게 웃었다. 문가로 가던 그는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몸을 돌렸다. 내 앞으로 다가온 그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접힌 쪽지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동시에 자신의 몸으로 문 앞에 CCTV를 가렸다. 그의 동작은 날랬고 눈빛에는 긴장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우리 둘만 들릴 정도의 소리로 속삭였다. 어르신,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서둘러 떠났다. 아직 온기가 남은 쪽지를 쥔 채 심장이 쿵쾅거렸다. 창가로 가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쪽지를 폈다. 담뱃갑을 찢어 만든 조악한 종이 위에는 볼펜으로 쓴 삐뚤빼뚤한 글씨가 몇 줄 적혀 있었다. 조심하세요. 이 요양원 원장, 노인 학대랑 입소비 횡령으로 지난달에 검찰 조사받았는데 어떻게 무마됐나 봐요. 아드님이 낸 거액의 입소비, 제가 여기 경리한테 슬쩍 들었는데 90%는 원장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그렇게 썼대요. 나는 그 몇 줄의 글씨를 뚫어져라 보고 또 보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차가운 송곳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팠다. 학대, 횡령, 90%, 자기 주머니로, 그런 거였구나. 그건 효심이 아니라 거래였다. 그들은 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곳을 찾아준 게 아니었다. 푼돈을 써서 나를 합법적인 감옥에 가두고 내가 노후 자금으로 쓰려던 남편이 남긴 모든 유산을 마음 편히 가로챈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사고를 당할까 봐 걱정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느리게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마음속의 슬픔과 절망은 순식간에 뼛속까지 시린 한기와 분노로 바뀌었다.
평생 학생들에게 정직하고 선하며 줏대 있게 살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결국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가르침을 주었다. 창밖에 앙상한 은행나무를 보았다. 나뭇가지들이 찬바람 속에서 마치 잿빛 하늘을 향해 뻗는 절망적인 손들처럼 보였다. 나는 천천히 쪽지를 갈갈이 찢어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다. 그러고는 책상 앞에 다시 앉아 몇 권 안 되는 책 중에서 가장 아끼는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명상록이었다. 책장은 누렇게 발해 있었고 젊은 시절 내가 빽빽하게 해놓은 메모들이 가득했다. 한 페이지를 펼쳤다. 이런 구절이 있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관점이지 진실이 아니다. 아주 좋아. 박민준, 김서연. 너희는 너희의 관점을 내게 보여주었지? 이제 내 차례야. 온 세상이 진실을 보게 해줄게. 나는 냉정을 되찾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내게는 휴대폰도, 돈도, 인맥도 없다.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신분, 이화여자대학교 퇴임문학교수 최지영이라는 이름뿐이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그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묻어버렸던 이 신분이 이제 나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이 부장을 찾아갔다. 단정한 모직 원피스로 갈아입고 옅은 화장을 했으며 머리도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었다. 더 이상 시름에 잠긴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한때 교단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최 교수 본연의 모습이었다. 이 부장은 나를 보고 조금 놀란 눈치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이 부장님, 여기서 한 달 넘게 지내는 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쓸모없어지는 기분이 드네요. 매일 먹고 자기만 하니 머리가 녹쓰는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별 말씀을요. 편안히 노후를 즐기시는 거죠. 그가 너스레를 떨었다.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간절하고도 서글픈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평생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지식은 제 삶의 일부예요. 지금처럼 지내는 건 생명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혹시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나는 요양원 노인들을 위해 문학 강좌를 열고 싶다고, 그것도 무료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전 시가나 내가 썼던 수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아마 제 인생의 마지막 강의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직 말할 힘이 있을 때 의미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제 나름의 마지막 봉사라고나 할까요? 나는 일부러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아주 느리고 무겁게 마치 생사를 초월한 듯한 분위기를 풍기며 말했다. 이 부장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장사꾼이었고 즉시 이 제안의 가치를 알아차렸다. 유명 대학의 퇴임 교수가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요양원을 선택해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 이 얼마나 좋은 홍보 자료인가. 학대와 횡령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완벽하게 덮어줄 수 있을 것이다. 최 교수님, 이런 마음을 내어주시니 정말 감동입니다. 그는 흥분해서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걱정 마십시오. 장소, 장비, 전부 최고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뭐든 말씀만 하십시오. 다만 작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 제자들 중에 지금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제 마지막 수업을 들으러 오라고 하고 싶은데 제 인생의 작은 기록으로 남길 겸 해서요. 혹시 괜찮을까요? 그럼요. 아주 좋죠. 이 부장은 두말 없이 약속했다. 언론인분들의 취재와 보도 대환영입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성공이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 나의 효자 효부에게 알리는 일이었다. 나는 이 부장을 통해 민준이와 연락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아주 힘없게 내며 중간중간 기침을 섞었다. 민준아, 엄마란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쉽사리 알아채기 힘든 긴장감이 묻어났다. 아마 내가 여기서 죽어 자기에게 골칫거리가 될까 봐 두려웠을 것이다.
괜찮아. 그냥 지병이야. 쿨럭. 민준아,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단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더 가쁘게 몰아쉬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요양원에서 나를 위해 문학 강좌를 열어준다고 하더구나. 네. 마지막 소원 같은 거란다. 내 옛 제자들이 지금은 기자로 일하는데 다들 온다고 하더라. 너랑 서연이도 와줄 수 있겠니? 엄마가 마지막으로 교단의 선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또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효심 깊은 아들과 며느리를 뒀는지도 보여주고 싶고.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가 지금 어떤 표정일지 상상할 수 있었다. 분명 손익을 따지고 있을 것이다. 언론이 주목하는 강연, 주인공은 자신들이 극진히 모시는 어머니. 효자효부라는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거절할 리가 없었다. 역시나 몇 초 후 민준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걱정과 감동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정정하신대요? 당연히 가야죠. 걱정 마세요. 저랑 서연이 꼭 시간 맞춰 가서 응원해 드릴게요. 그래, 그럼 됐다. 나는 이 생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룬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가 전화를 끊으려 할 때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한마디 덧붙였다. 아, 그리고 올 때 엄마 신분증이랑 도장 같은 것들 좀 챙겨오너라. 강연 끝나고 사람들 앞에서 뒷일을 좀 정리해두려고. 나중에 번거롭지 않게? 이것이 진짜 미끼였다. 그는 내가 언론 앞에서 재산을 그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발표하여 그들의 효행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네, 내 엄마.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배어 있었다. 전화를 끊고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늙었지만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박민준, 김서연. 너희의 심판의 날이 왔다. 강연 당일 요양원의 다목적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 부장은 정말 열심히 홍보한 모양이었다. 여러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요양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은 전부 자리에 앉혀놓았다. 전문가용 카메라들이 강단을 향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내 아들 박민준과 며느리 김서연은 맨 앞줄 가장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신경 써서 고른 수수하면서도 값비싼 옷을 입고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효성스러운 미소를 얼굴에 걸고 있었다. 그들은 이따금 고개를 돌려 속삭이며 주위에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시선에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완벽한 모범 자녀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나는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색인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었다. 나는 차분하게 강단에 올라 마이크에 대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순식간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나는 민준이와 서연이의 눈에 서린 감출 수 없는 기대를 보았다. 그들은 이제 곧 그들 인생의 또 다른 화려한 한 페이지가 장식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유명 교수인 어머니가 마지막 수업에서 자식들의 효심을 극찬하고 그들에게 유산을 남기겠다고 발표하는 장면 말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장례를 둘러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늙은이의 마지막 수업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아름다운 시와 슬픈 사랑 이야기를 가르쳤죠.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학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객석의 기자들이 술렁였고 민준이와 서연이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 남편입니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그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호, 이름 없는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저처럼 화려한 글을 쓸 줄 몰랐습니다. 그의 일생은 따분한 공식과 차가운 데이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 떠들썩한 명성은커녕 계산 공식이 가득한 노트 몇 상자만을 남겼습니다. 나는 서연이의 입가에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경멸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내 남편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책상 물림이었을 것이다. 제 아들,
박민준 의사. 나는 시선을 그에게로 돌렸다. 그는 즉시 허리를 펴고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늘 자기 아버지가 평생 서재에 틀어박혀 산 것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더 존경했죠. 돈과 지위만이 남자의 성공의 징표라고 믿었습니다. 민준이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가 이내 자연스러워졌다. 아마도 이 말이 자신을 칭찬하기 위한 서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갑자기 힘이 실리며 높아졌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남편, 박성호, 여러분이 책상물림이라 생각하는 이 사람이 20년 전, 바로 그 작은 서재에서 세상을 바꿀 기술을 완성했다는 사실을요. 반도체 핵심 칩 제조 공정에 관한 특허 기술입니다. 장내가 떠들썩해졌다. 기자들의 렌즈가 일제히 나를 향했다. 민준이와 서연이의 표정은 당혹감에서 경악으로 바뀌었다. 이 특허는 기술이 너무 앞서 나간 탓에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석 달 전 미국의 한 최고 기술 대기업이 이 특허의 독점 사용권을 얻기 위해 제게 연락해왔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몇 차례의 협상 끝에 그들은 특허 양도비와 향후 20년간의 기술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 금액은 모든 세금을 공제하고 나는 일부러 말을 끊고 강단 아래 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700억 원입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강연장 전체가 폭발하는 듯 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플래시는 대나처럼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식간에 핏기가 가신 채 새하얗게 질려버린 첫 줄의 부부에게로 쏠렸다. 700억. 그 숫자는 마치 강력한 폭탄처럼 그들이 공들여 쓴 가면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민준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서연이의 눈은 동그랗게 커진 채 탐욕과 경악, 그리고 한 줄기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나를 이 지옥으로 보내고 내 보잘것없는 연금을 가로채며 의기양양해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그들은 진짜 황금산을 놓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손을 들어 장내를 조용히 식혔다. 그리고 모든 카메라 앞에서 내가 비밀리에 연락해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였던 변호사의 손에서 서류 한 장을 건네받았다. 최지영은 이 자리에서 모든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강연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이 총액 700억 원의 유산을 전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제 남편 박성호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기부하여 박성호 기초과학 연구기금을 설립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이 나라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평생을 바치는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장내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흐르다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들러리로 앉아있던 노인들은 흥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들의 흐릿한 눈동자는 오랜만에 빛을 발했다. 기자들은 그야말로 광란에 빠졌다.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 그들의 세계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박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져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수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의 외과 의사의 손은 지금 주먹을 꽉 쥔 채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김서연, 언제나 우아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 검사는 얼굴에 걸려있던 효성스러운 미소가 이미 굳어지고 부서져 그 자리에는 뒤틀리고 믿을 수 없다는 흉측한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어머니. 날카롭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고함이 뜨거운 박수 소리를 갈랐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마치 미친 암사자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작정 무대 위로 달려들었다. 미쳤어요. 그건 우리 돈이에요. 민준 씨 돈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하고 귀에 거슬렸으며 가장 원초적인 탐욕과 악의로 가득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라 엄청난 재물에 눈이 먼 시정잡배에 불과했다. 민준이도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를 말리려는 듯 했지만 그의 동작에도 똑같은 광기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를 막으려 했다. 아니, 700억이 그들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늦었다.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무대 앞으로 달려드는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옆에서 나타나 2개의 벽처럼 그들을 막아섰다. 내가 고용한 경호원들이었다. 동시에 내 변호사, 내 수업에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그 젊은이가 앞으로 나서서 그들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냉정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다. 박민준 씨, 김서연 씨, 최지영 교수님께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기부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마치셨습니다. 이제 이 돈의 소유권은 더 이상 교수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서연이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경호원을 밀치려 했지만 그녀의 힘은 당난거철에 불과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흉측한 모습으로 나를 가리켰다. 이 늙은이가 진짜 자기 아들한테는 안 주고 그 돈을 생판 남한테 줘? 당신 심장은 돌로 만들어졌어? 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한때 진심으로 아끼고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지금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무대 앞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고 그녀를 넘어 그녀 뒤에 서 있는 똑같이 창백한 얼굴로 온몸을 떨고 있는 남자,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직 안 죽었고 돈은 내 거야. 내가 누구한테 주든 내 마음이지.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소음을 누를 만큼 명확했다. 그리고 김서연 씨, 내가 언제 그 돈을 당신들한테 준다고 말이나 했던가? 내 말은 마치 얼음물 한 바가지처럼 그들의 탐욕 위에 고스란히 쏟아부어졌다. 그들은 경호원들에게 인도되어 자리로 돌아갔지만 강연장은 이미 끓는 가마솥 같았다. 기자들은 그들에게 렌즈를 고정하고 그들의 모든 비참한 순간을 기록했다. 나는 알았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유명 외과 의사와 검사 안에 어머니 재산 가로채려다 700적 유산 놓쳐라는 뉴스가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역시나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강연이 끝난 다음 날 인터넷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익명의 게시물들은 동정적인 어조로 한 덕망 높은 퇴임 여교수가 남편과 사별한 후 정신이 온전치 못해 편집증적이고 의심이 많아졌으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속아 전 재산을 기부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은 또한 그녀의 효자 효부가 이 일에 가슴 아파하며 어머니가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이런 변명은 허점투성이었지만 장유유서와 가족 승계를 극도로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먹혀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이와 서연이를 동정하기 시작했고 나 같은 늙은이가 그렇게 큰 재산을 그렇게 무정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곧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박민준이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나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구하고 내가 그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어머니라는 이유로 나의 재산관리인이 되겠다고 신청한 것이었다. 더 가관인 것은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혈연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친자 확인 소송까지 동시에 신청했다는 점이다. 나는 소장을 보고 웃었다. 바로 내가 원하던 바였다. 그들은 이것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한 수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은 자기들 손으로 가장 화려한 심판대를 세운 셈이었다. 나는 모든 소송 요청을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그래, 정신감정도 받고 친자 확인도 하겠다고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자기 친어머니를 법정에 세우고 법적 수단을 통해 당신이 내 엄마가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대미문의 추문이었다. 하지만 민준이와 서연이는 이미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700억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였다. 재판 당일 법정 안팎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했다.
그들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나를 정신이 혼미하고 변호사와 재단에 조종당하는 불쌍한 노인으로 묘사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들은 고요의 집 교양보호사 몇 명의 증언을 제출하며 내가 자주 혼잣말을 하고 감정 기복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내 변호사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내가 직접 증인석에 섰다. 나는 짙은 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으며 차분한 눈빛으로 판사를 훑어보고 방청석을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불안과 탐욕으로 가득 찬 내 아들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재판장님, 나는 맑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아들 박민준 씨는 제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 저의 첫 번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변호사가 녹음기 하나를 제출했다. 법정에는 내가 고요의 집에 들어간 후 민준이, 서연이와 나눈 모든 통화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머니, 단체 생활에 좀 익숙해지셔야 해요. 엄마, 저희 바쁘니까 무슨 일 있으면 나중에 시간 날 때 얘기해요. 엄마, 돈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짧고 냉담한 대화들은 그들이 어떻게 나를 고립시키고 세상과 단절시켰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이어서 두 번째 증거가 제출되었다. 증인 강대용 씨를 소환합니다. 수리기사 강 씨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다소 긴장했지만 그날 자신이 본 모든 것과 고요의 집 내부의 실상을 하나하나 사실대로 증언했다. 그가 집소비의 90%가 아드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적힌 쪽지에 대해 말했을 때 나는 민준이의 몸이 움찔하는 것을 보았고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재판장님, 이것이 저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은혜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이것은 고요의 집의 비용 청구서와 제 아들 박민준 씨가 제 은행카드로 비용을 지불한 이체 기록입니다. 청구서에는 제 최고급 스위트룸, 특별 간호 서비스, 영양식 등을 포함해 매달 비용이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요의 집 내부 장부에는 그들이 매달 200만 원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800만 원은 매달 정확하게 김서연 씨 명의의 비밀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비용 청구서 위조, 어머니의 연금 횡령. 이 명백한 증거가 공개되자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나는 서연이의 몸이 통제불능으로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검사로서 그녀의 경력은 이 순간 마침표를 찍었다. 민준이의 변호인단은 완전히 허둥댔다. 그들은 그것이 단지 김씨로 보관한 것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그런 구차한 거짓말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판사를 향해 그리고 방청석의 모든 카메라를 향해 나의 최종 변론을 시작했다. 재판장님, 제 아들은 제가 그의 어머니임을 증명하기 위해 친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제가 동의한 이유는 우리의 혈연 관계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이미 잿빛이 된 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에 나를 요양원에 속여보내고 내가 고통받는 것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지켜볼 수 있는 남자. 돈 때문에 내 연금을 횡령하고 나를 자생자멸하게 내버려 둔 남자. 돈 때문에 나를 법정에 세우고 정신 이상자로 모함하는 이 남자가 정말로 내가 10달 동안 품어 고통스럽게 낳은 아들이 맞는지 말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뼛속까지 사무치는 슬픔 때문이었다. 제게는 이 사실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게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방청석에서 몇몇 나이 든 여성들이 조용히 눈물을 닦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피고석에서 내 아들 박민준은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고 억눌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다. 최종 판결은 불 보듯 뻔했다.
법원은 박민준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했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의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으며 나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며 내 모든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처분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법원은 박민준과 김서연의 문서 위조, 재산 횡령 혐의에 대한 범죄 단서를 검찰에 이첩했다. 법원을 나올 때 나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것이었다. 최 교수님, 아드님과 연을 끊으실 건가요? 나는 카메라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연을 끊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멍해졌다.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연을 끊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값싼 처벌입니다. 그건 해방이죠. 저는 그들이 평생 최지영 교수의 아들, 최지영 교수의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할 겁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봐, 저 사람들이야. 돈 때문에 자기 엄마를 지옥으로 보낸 인간들이라고 말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그들이 평생 자신들이 직접 만든 탐욕스럽고 불효한 치욕 속에서 살아가게 할 겁니다. 그것이 어떤 법의 처벌보다도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테니까요. 말을 마친 나는 변호사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 올라 이 소란스러운 곳을 떠났다. 차창 밖으로 나는 김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박민준, 내가 한때 보물처럼 여겼던 아들은 넋나간 사람처럼 군중 속에 서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들에게 가장 혹독한 처벌은 관계 단절도, 돈을 잃는 것도 아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공개적인 수치심이라는 것을. 나의 예언은 곧 현실이 되었다. 박민준과 김서연은 그들 인생의 진정한 사회적 죽음을 맞이했다. 평판과 체면을 극도로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소행은 사회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박민준은 외과 의사였다. 이 직업은 환자의 신뢰와 좋은 평판이 가장 중요하다. 추문이 터진 후 서울대학교 병원은 즉시 그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직위 해제가 아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의 사진과 이야기는 구석구석 퍼져나갔고 어떤 환자가 감히 자기 생명을 친어머니마저 냉혹하게 버리는 사람의 손에 맡기겠는가? 그의 진료 예약은 모두 취소되었고 수술 일정표는 텅 비었다. 과거 그에게 깍듯했던 동료들은 이제 그를 보면 피해 다녔고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연민이 가득했다. 그는 하늘이 내린 인재에서 하루아침에 병원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역병 신세가 되었다. 김서연의 말로는 더 비참했다. 검사는 사회 정의의 화신이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연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유산을 차지하려 한 검사라니. 이것은 정의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가장 큰 조롱이었다. 그녀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었고 대검찰청의 내부 감찰을 받게 되었다. 그녀가 과거에 처리했던 모든 사건들이 다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녀가 쌓아 올린 공정하고 엄격한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졌다. 법조계에 있던 그녀의 친구와 동료들은 재빨리 그녀와 선을 그었다. 그녀는 자신이 속했던 엘리트 집단으로부터 철저하고 무정하게 버림받았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상류층 생활도 잿더미가 되었다. 그들은 각종 고급 클럽 회원 명단에서 제명되었고 한때 쇄도하던 파티 초대장은 더 이상 한 장도 오지 않았다. 쇼핑하러 나가면 점원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식당에 가면 옆 테이블의 노골적인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다. 그들은 길거리의 쥐처럼 어디를 가든 경멸과 심판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역겨운 고요의 집에서 나와 성북동의 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다시 내 열쇠로 집 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거실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공기 중에는 익숙한 먼지와 책 향기가 떠다녔다. 나는 벽으로 다가가 남편과 나의 결혼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액자 위의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성호 씨, 나 돌아왔어요. 내가 당신의 존엄을 그리고 우리의 집을 지켜냈어요. 집에 돌아온 다음 날 나는 결심을 했다. 내 집 옆에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이 한 채 있었다. 집주인은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집주인과 연락했고 그가 거절할 수 없는 가격으로 그 집을 사들였다. 그리고 나는 강대용 기사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몰래 쪽지를 건네주었던 그 수리기사를 찾아갔다. 나는 그와 그의 가족을 내 집으로 초대했고 거실에서 그의 아내와 함께 있는 그에게 그 집의 등기부등본과 열쇠를 내밀었다. 강 기사님,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집, 당신께 드리는 겁니다. 그때의 선의와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강 기사님과 그의 아내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손사래를 쳤다.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그저 작은 도움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나는 강 기사님의 거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작은 도움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깊은 수렁에서 저를 구해준 비디였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집은 자선이 아니라 정직하고 선량한 한 사람에 대한 저의 가장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나의 간곡한 권유에 그들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받았다. 며칠 후, 강 기사님 가족은 기쁘게 옆집으로 이사왔다. 그들은 나의 새로운 이웃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그 착한 아들, 착한 며느리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찌르는 일이 되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죽었지만 여전히 내 맞은편 집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결혼할 때 나와 남편이 선물한 집이었다. 이제 그들은 매일 커튼을 열 때마다 자신들이 하층민으로 여겼던 수리기사가 자기들과 같은 수준의 집에서 사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매일 강 기사님의 아내가 마당에서 행복하게 빨래를 넣는 모습과 그들의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즐겁게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집을 나설 때마다 강 기사님 가족과 마주쳤다. 강 기사님은 서글서글하게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아내는 동정과 경멸이 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소리 없는 대비, 매일 상영되는 선한 일에는 선한 보답이, 악한 일에는 악한 보답이 따른다는 이 현실 드라마는 어떤 악독한 욕설보다도 그들의 이미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을 더 아프게 찔렀다. 나는 알고 있었다. 마주칠 때마다 그들에게는 능지처참과 같은 고통일이라는 것을.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는 듯 했다. 나는 다시 내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새로운 장미를 심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가 그 기부금으로 설립한 박성호 기금이 공식적으로 현판을 달았고 제1회 연구 장학금이 몇몇 잠재력 있는 젊은 학자들에게 수여되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내 남편의 이름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만에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기억되었다. 몇 달 후 박민준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내가 고요의 집에서 나온 후 그가 처음으로 보낸 연락이었다. 봉투에는 발신인 주소가 없었다. 편지를 뜯어보니 내가 상상했던 참회나 사과는 없었다. 편지지에는 종이를 찢을 듯한 힘으로 눌러쓴 나에 대한 악독한 저주와 원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냉혈하고 무정하다고 욕했고 내 인생을 망쳤다고 욕했으며 친자식에게는 안 주고 남에게 돈을 준다고 욕했다. 그는 이 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내 아들로 태어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외롭게 늙어 고독사하기를 저주한다고 했다. 나는 차분하게 편지를 다 읽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내 마음은 오래된 우물처럼 더 이상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나는 벽난로 앞으로 가서 불을 피웠다. 서재에서 남편이 남긴 물리학 원고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왔다. 이 원고들은 그의 평생의 노력이자 과거 그에 대한 내 모든 그리움의 증표였다. 나는 그 원망 가득한 편지를 꺼내 남편의 원고와 함께 놓고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함께 던져 넣었다. 불빛이 내 얼굴에 비쳐 어른거렸다. 내게는 내가 깊이 사랑했던 어릴 적 덤마라고 부르던 그 아들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연금을 태연히 가로채던 그날 이미 죽었다. 이 편지는 그 죽은 자가 무덤에서 보내온 마지막 미련 섞인 절규에 불과했다. 이제 그에 대한 나의 마지막 한 조각 생각마저 제가 될 것이다. 불길은 종이를 삼키고 나의 과거도 삼켰다. 나는 익숙한 공식들과 그 악독한 글씨가 함께 오그라들고
검게 변해 마침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전례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나의 과거와 완전히 화해했다. 그 후로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성북동 집은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고 서재만 남겨두었다. 그리고 젊은 시절 꿈꾸던 세계 여행을 시작했다. 그리스에 가서 에게해의 일몰을 보았고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아래에서 역사의 무게를 느꼈으며 피렌체에 가서 우피치 미술관에서 하루 종일 머물렀다.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여행의 경험과 인생의 깨달음을 담아 수필집 한 권을 썼다. 제목은 일은 나는 이제 막 시작했다였다. 놀랍게도 책이 출판된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독자들이 내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편지를 보내왔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나에게 연락이 왔다.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교양 과목을 개설해달라는 것이었다. 문학이 아닌 인생을 가르치는 수업이었다.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나는 익숙한 강단에 서서 꽃처럼 젊은 얼굴들과 나의 이야기, 나의 깨달음을 나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능력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영원히 자신의 존엄과 자유를 자신의 손에 꽉 쥐고 있으라고. 얼마 전 나는 남편을 보러 묘지에 다녀왔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국화를 들고 가서 묘비를 닦아주었다. 나는 차가운 비석에 기대어 한참을 앉아 지난 1년여간의 일을 수다 떨듯 그에게 들려주었다. 성호 씨, 내가 당신의 특허를 가장 필요한 곳에 썼어요. 이제 당신처럼 훌륭한 젊은이들이 걱정 없이 과학의 꿈을 좇을 수 있게 됐어요. 당신도 분명 기뻐하겠죠? 우리 예전에 같이 가기로 약속했던 곳들도 많이 다녀왔어요. 그곳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음에 사진 가져와서 보여줄게요. 민준이는 그냥 우리에게 그런 아들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바람이 불어와 묘지의 소나무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내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는 웃으며 일어나 마지막으로 비석에 새겨진 그의 사진을 보았다. 햇살 아래 그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묘지를 떠나는 길에 문득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미리 묘비명을 써두었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묘비에는 이런 몇 줄의 글이 새겨지기를 바란다. 최지영, 한 명의 스승, 한 명의 아내, 한 명의 어머니. 그녀는 깊이 사랑했고 배신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지식과 재산을 세상에 남기고 존엄과 자유를 자신에게 남기기로 선택했다.